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가 빛의 속도로 증발하고 있는 금융 시한폭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전기차를 미래의 상징이라 부르며 열광할 때 똑똑한 자산가들은 이미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계 최대의 전기차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개인 무시 9개에 달하던 전기차 기업 중 2030년까지 살아남을 곳은 단 15개뿐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함께 고철 덩어리로 변해 전기차 무덤에 처박힐 운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치킨 게임은 정확히 2027년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당신의 지갑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어떻게 정치적 논리와 공급 과잉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사라지고 있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전기차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부터 걷어내보죠.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생산의 60% 이상을 집어삼켰습니다. 비아디, BYD가 테슬라를 꺾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전 세계 도로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성장은 건강한 혁신이 아니라 정부가 뿌린 중독성 강한 약물, 즉 보조금으로 만든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판돈이 무한대인 포커 게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시장 경제라면 내 돈을 걸고 게임을 하기에 패가 나쁘면 기권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정부가 준 무료 칩으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각 지방 정부는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땅도 공짜로 주고 세금도 10년 동안 면제해주며 금리 1%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수천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었던 셈입니다. 수요가 있는지, 소비자가 정말 이 차를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장을 짓고 차를 찍어내기만 하면 지방정부의 GDP 수치가 올라가고 관료들은 승진가도를 달렸으니까요. 그 결과 중국 전역은 거대한 전기차 제조 콤플렉스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장은 1년에 4천만 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 정작 차를 사줄 사람은 950만 명뿐이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4배나 많은 이 미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제 살 깎아먹기식 가격 전쟁이었습니다. 가격이 30% 넘게 폭락하면서 소비자들은 당장 싸게 사서 좋을 것 같지만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순간 처참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위라는 BYD조차 차 한 대 팔아서 남는 이익률이 고작 5%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절반도 안 되는 이 수치에는 정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얜 순수하게 차를 팔아서는 한 푼도 못 벌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계 1위가 이 정도인데 이름도 모르는 나머지 수백 개의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괴하고 위험한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좀비 기업,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죽지 못해 살아있는 실체들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미 파산해서 사라졌어야 할 기업들이 중국에서는 불사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기업이 망하는 순간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파탄나며 무엇보다 해당 지역 서기관의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은행을 압박해 밑 빠진 도깨 물 붓기식으로 자금을 계속 수혈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익이 날 거다 라는 거짓 희망을 심어주며 산소호흡기를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인위적인 생명 연장은 결국 시장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망해야 할 기업들이 살아남아 원가 이하로 차를 덤핑하니 멀쩡하고 건강한 기업들까지 수익성이 악화되어
함께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이와 관련된 부실 채권 규모만 무려 80조 원에 달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탄이 중국 경제 심장부에서 째깍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좀비들의 역습이 이제 중국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이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며 방어에 나선 이유도 단순히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 중국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결함이 전 세계 자동차 생태계를 파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보죠. 여러분은 한국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시장 역시 벌써 위험한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울산 공장의 전기차 라인 생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닙니다. 중국이 겪고 있는 그 공급 과잉의 저주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좀비 기업들이 단순히 연명하는 수준을 내다먹어 시장 전체를 파괴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중국의 독특한 지방정부 시스템인 생산지 과세 원칙 때문입니다. 제품이 생산되는 지역이 세금을 가져가다 보니 각 지방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장을 유치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땅도 공짜, 세금도 10년 면제, 대출도 1% 금리로 해주겠다. 는 파격적인 제안은 결국 수요를 무시한 과잉 생산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은 연간 4천만 대에 육박했지만 실제 판매된 차량은 거의 50만 대에 그쳤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팔리지 않은 재고는 거대한 주차장에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YD를 필두로 시작된 가격 전쟁은 그야말로 살을 주고 뼈를 깎는 자살적 경쟁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차량 가격이 30% 넘게 폭락했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마진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 비극은 완성차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37%를 차지하는 부동의 1위 기업 CATL조차 2023년 영업이익률이 8%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배터리 3사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1위가 이 정도라면 나머지 수많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만성적인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 기준 중국 전기차 관련 부실 채권 규모가 약 8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조만간 시장의 자율적 흐름이 아닌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 개의 업체 중 BYD, 지리, 니오 같은 몇몇 핵심 기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강제로 통폐합하거나 퇴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식 산업 정책의 본질입니다. 시장의 원리가 아닌 당의 의지와 정치적 판단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관료들이 10년 뒤의 기술 변화를 시장보다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이 결국 비효율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몰락했던 수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한 가장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폭풍에서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2024년 한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7.4% 감소하며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의 전기차 생산량을 시간당 21.5대에서 17.5대로 무려 40% 가까이 줄이기로 한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재고는 쌓이고 마진은 압박받는 중국의 초기 증상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5년이면 중국의 BYD가 아토 샘 같은 모델을 들고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소나 기아 EV6보다 1,1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나 저렴한 가격표를 붙이고 말이죠. 이때 우리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중국 차에 맞춰 가격을 내리거나 가격을 유지하고 점유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결과는 고통스럽습니다. 가격을 내리면 마진이 사라져 좀비 기업화될 위험이 있고 점유율을 잃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고된 재앙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2명의 부품업체 대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5년 말 중국 전기차 시장의 붕괴 소식을 접한 A 대표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연 매출의 10%를 쏟아부어 기존 내연기관 부품이 아닌 전기차용 배터리 냉각 시스템과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반면 B 대표는 설마 한국까지 어떻게 되겠어? 라며 기존 사업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2년 뒤인 2027년 A 대표의 회사는 현대차의 신규 모델은 물론 독일 완성차 업체와도 공급 계약을 맺으며 기업 가치가 3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B 대표의 회사는 현대차의 물량 감축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고 이제야 뒤늦게 기술 개발을 시작하려 하지만 이미 경쟁사와의 격차는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중국식 물량 공세와 보조금 의존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압도적인 품질, 그리고 차량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만